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시대의 징표. 우리 함께 특집포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난 방송에서 인사드린 단양에서 농사짓는 유기농민 한길 아빠입니다. 저 남인우라고 하고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그 프리랜서 방송 기술을 하고 있고 천주교 사회활동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남인우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무실에 와가지고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요. 네. 한 바퀴 뺑 둘러봤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한 건데 분위기는 괜찮아요. 전에 프리랜서 하시기 전에 평화방송에서 오래 네. 근무하셨다고 하는데요. 재미없어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니,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평화방송을 우선 입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입사가 90년 3월인데 아니 90년 3월 맞나? 93년인데 그때 군대 갔다 와서 고민을 한 게 뭐 언론이나 방송사를 들어가겠다 생각한 건 아닌데 찾다 보니까 제가 고향이 인천 주안이거든요. 네. 근데 주안 일동성당에 옛날에 그 김병상 신부님 이야기를 옛날부터 듣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성당 안 다녔고 어머님하고 동네 분들이 되게 많이 다녔어요. 동네 형들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대학생 형들이 뭐 이제 옛날 뭐 데모했는데 뭐 거기 숨겨주고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아무튼 저도 전문대 생활하면서 고민이 됐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평화방송을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 입사 그게 뜨길래. 네. 그래갖고 가서 방송 기술이지만은 좀 좋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함세웅 신부님이 옛날에 만들었었고. 네. 그래서 초대 사장. 괜찮은 줄 알고 들어갔어요. 괜찮은 줄 알고 들어갔구나. 예, 주안본당의 김병상 신부님, 네. 그리고 부모님의 천주교의 네, 인연. 그쵸. 그리고 동네 친구들. 예, 동네 친구들. 그 다음에 함세웅 신부님이 가지는 네. 교회의 그 진보적인 흐름들, 네.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기대감을 갖고 평화방송에 들어가셨어. 근데 어떻게 그냥 나와버렸어요? 뭐 다니면서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에 대한 보도라든가 취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하긴 했는데 이게 뭔가 그거에 대한 깊이감이 틀리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지만은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회사 자체가 너무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노조가 없어요. 노조도 없고 직원들이 뭐 아시겠지만은 천주교 조직하고 천주교 조직 안에서 신부님들의 역할과 이렇게 직원들, 그러니까 평신도 역할 자체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그 종속적인 갭이 있어? 갭도 많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저널리즘과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운다면 신자들과 일반인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느냐의 문제 자체가 거기는 기본이 없었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옛날 선배들이 그 해직된 기자들 옛날에 함생신문 초장기 때 쫙 들어왔다가 쫙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해직 기자들도 평화방송의 첫 출발점,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네, 그렇죠. 거의 7일인가 8일인가 차이밖에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평화신문이 대한 언론의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가 많았죠. 있었다가. 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그게 어렵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사회활동 계속 했었고, 그러니까 사회활동이 이제 후원 활동밖에 안 했죠.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를 좀 알고 싶어서 천주교 좀 진보적인 모임들 이런 데 찾아다니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사회활동이 좀 적극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사회 문제에 딱 접하게 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새벽 쓰고 해야 되겠다. 그게 딱 터진 게 언제예요? 그게 이제 2000년 좀 지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차 있었으니까 그때는 내가 비디오 하나 카메라 하나 사가지고
내 중요한 문제를 이제 주변 친구들 꼬드겨서 야 이거 취재해야 돼, 기록해놔야 돼. 이건 취재가 아니라 돈 안 되더라도 기름값하고 내 차 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갖고 몇 군데 지역 전국 돌아다니고 그 단체 그 정보 얻어갖고 그 취재 활동, 기록 활동 하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아예 전업으로 글로 가야 되겠다. 전업이 아니라 3년만 딱 가자. 3년 딱 하고 다시 현업으로 가자. 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표서 나온 거죠. 잘했습니다. 아, 이제 그게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를 만났고 또 네. 다른 분들하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과거의 아름다운 사회 그리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사회를 좀 만들고자 하는 꿈들이 지금 아직도 가슴 속에 불불 타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타는 건지 모르겠어요. 찾고 있어요. 계속 찾고 있고, 또 모색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건 이제 제 얘기는 제 얘기고. 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사회에서 사실 가장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관련 사업을 그 사목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오늘은 중심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의 그 폭력 앞에 상처받아서 그 쓰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죠. 그 중에 아주 가장 사각지대 중에 가장 사각지대, 국민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비국민으로서의 노숙인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일하고 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부님, 그러면 노숙인 사목이 이게 용어적으로 아니면 그 옛날엔 제 기억에 그 IMF 때 올 때 그 서울대 교구에서도 그렇고 그 망하셔갖고 뭐 그 남대문이라든가 서울역 앞에 아문 이을지로 앞에도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서울대 교구에서 그 노숙인 지원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식당을 열었었어요. 그래. 근데 한 2년 안 가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네. 원래 이제 조금 우리가 그 교회 내적으로 보려면 네. 노숙인 사목은 복지적 개념이 좀 강하고요. 네. 교회에서 했던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면 빈민사목이라고 빈민사목.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정유루 신부님과 네, 함께 네, 네, 네. 했던 그 전에 이제 그 88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상계동. 이제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주거 권리가 지금 그 급격하게 파괴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운동이 시작된 게 빈민운동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25년 상당히 이제 25년 역사, 30년 역사가 다 된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노숙자 사막으로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빈민사목이 빈민사목인데 네. 그래서 저희 강주교구도 빈민사목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사회복지하는 신부님들하고 같이 교구청 신부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빈민사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른 구체적 대상이 눈에 안 잡힌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 대상이 눈에 잡히는 노숙자 사목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포괄적 의미의 빈민사목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노숙인들을 그 거점으로 해서 빈민사목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름 자체를 노숙자 사목으로 가자고 해서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빈민사목 그러면 무브먼트 운동적 차원이 그렇죠. 들어 있고요. 네. 노숙자 사목 그러면 복지적 개념이 좀 많이 들어 있어요. 원래는 다 해야 될 것들인데. 그런데 이 교회는 운동을 좋아하기보다 복지를 좋아합니다. 신부님께서 그 지금 블로그에 보면 네. 벼랑 끝 사람들이라는 연재를 네. 예, 지금 요 주제로는 작년 7월부터 네. 하고 계시고 또 그 전에는 또 세월호 문제가 생기고 나서 네. 세월호 담당 사제님으로 또 한참 계셨잖아요. 네. 그 지금 노숙인 사목, 빈민 사목을 쭉 하시다가 중간에 그 비상사태가 터지면서 세월호에 가 계셨던 건가요, 그러면? 원래 이제 빈민사목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쪽 좀 해보겠다라고 주교님께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잘 준비하면 좋겠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월호가 교회에
그 전담 신부를 좀 네.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요청이 있는 이유는 당대 지역에 있는 그 진도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이 거기를 이제 네, 함께 네. 도와주셨는데 세월호 관련 일을 하면서 본당 사목 자체가 안 된다.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빈민사목을 준비하는 최민석 신부가 그리 가면 좋겠다. 그런 이제 요청을 받아서 사실상 빈민사목의 이름으로 세월호 팽목에 가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일주기가 지나면서 다시 이제 빈민사목의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빈민사목이 노숙인 사목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냥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그렇죠. 네, 빈민 그 일단 노숙인 노숙인이라고 사목으로서, 하는 네. 그 얘기해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게 네. IMF 음.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무슨 개념으로 행여자라는 이름으로 불황자. 행여자라는 이름으로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렇죠. 불황자 행여자들은 이제 관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밖에 있는 보기 싫은 사람들 이렇게 수거해서 네. 불황자들을 수거해서 불황화 시설로 집어넣어버리는 게 불황자에 관한 행정적 조치의 일반 흐름이었어요. 복지원 같은 데나 이런 그렇죠. 데서 막 예. 다 수용해버렸죠. 예, 수용. 이제 그런 흐름이 과거였다면 이제 기점이 뭐냐면 IMF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황화 또는 행여자가 아닌 노숙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게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2013년에 네. 그 노숙인에 관련된 법이 하나 통과가 되는데 노숙인 등에 관한 지원 법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노숙인 등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긴 것은 노숙인을 포괄적 의미로 이제 쓰는 거죠. 노숙인 그러면 길거리에 나선 사람뿐만 아니라 주거 불황계층 전반을 가르쳐서 네. 노숙인 등에 관한 지원 법률이 생겼어요. 노숙인 등은 그러면 PC방, 만화방, 찜질방, 그 다음에 쪽방, 네. 그리고 달방 이런 사람들까지를 포괄해서 왜냐하면 그들 역시 만화방에 있지만 돈 떨어지면 거리로 나서게 되고 어떻게든 변동할 수 있는 달방에 있다가 돈 떨어지면 거리에 나서게 되고 그리고 일 잡아서 돈 생기면 다시 달방으로 들어가거나 만화방이나 PC방으로 있다가 다시 거리 이제 거리와 달방 또는 만화방, PC방을 이렇게 번갈아 오가는 모든 계층을 가리켜서 노숙인 등에 관한 지원법이 생긴 거지.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게 좀 있나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노숙인 지원센터가 네.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제 광역시 전반으로 해서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사실 주교층이나 또 절대 다수의 그 사제나 주교님들이 사실은 그 뭐 정평이나 정의평화위원회 또는 천주교 정의원 사제단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면서 왜 중립을 지키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나서느냐 뭐 이런 것을 말씀할 때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나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그 어려운 사람들 뭐 또 다른 표현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거나 네. 또는 삶에서도 가장 멀리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노숙인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노숙인이란 말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 뭐랄까 그 일반어가 될 정도로 보통 명사가 될 정도로 이게 노출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IMF 외환위기 때부터이긴 한데 그리고 그것이 사실 그때 가장 상징적인 공간은
서울역이었어요. 예, 예. 그렇죠. 서울역에 대규모 그 다양한 계층에서 쫓겨나온 사람들, 뭐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님들, 뭐 나름대로 돈도 많이 갖고 계시던 그런 분들이 일순간에 뭐 부도가 나고 쫓겨나고 뭐 가게가 망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었잖아요. 그때에서 상징은 서울역이었는데 우리 신부님께서는 현재 그 광주 대교구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우리 가톨릭 내부에서는 그 광주 대교구하고 또 다른 지역이 같이 전체로 그 움직이는 네트워크 있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아직 것인지. 노숙인 관련해서 그 한국천주교의 전국 네트워크망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서울 쪽이나 그러니까 물론 광주도 큰 도시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노숙인 분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 가톨릭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아무튼 노숙인 사목이라는 이름은 최초로 이제 강주교구가 시작했지만 노숙인을 돕는 방식은 교구 사회복지회나 또 빈민사목이나 네. 다른 그 복지적 관점이든 다른 방식으로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노숙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복지의 한 차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이제 신부님께서는 그 뭐 미사를 통해서든 또는 실제 지금 노숙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도 쓰세요. 우리 숙자씨들. 숙자씨. 예, 숙자씨라고 이런 표현을 이제 쓰시면서 뭐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든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든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계신데 저도 그 글들을 쭉 다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러면 거기 구체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진짜 왜냐면 이게 막연한 보통명사적인 노숙인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다 어떤 경위로 벼랑 끝으로 몰려나가 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다 좋은 사람들인 이런 정상적인 사람들인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딱지를 씌워버린 거고 아예 사회에 진입하지 못해 심지어 주민등록 번호조차 없어서 뭐 구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눈에 띄었던 게 그 영진 씨라고 예. 그 이분의 아버님이 장군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이런 분도 특히 저도 공감이 많이 됐었고 또 한 분은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20몇 살인데 예. 7살인가 그때 나와서 가출했죠. 했다가 신부님하고 같이 예. 그 댁에 갔던 그런 이야기들. 예. 뭐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실제 그 노숙인들하고 그래 살아가시면서 느꼈던 그런 것 중에서 또 한번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에 대한 그 일반인들의 큰 그 편견이 있어요. 일단 가장 쉽게 얘기하면 불결하고 보기 싫고 혐오스럽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 그 이제 노숙자 하면 또 이미 이제 술 먹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는 사람들 자주 보고. 그래서 그 이제 길거리에 가다가 이제 노숙자들이 눈을 떠서 혹시 나를 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피해서 가는 경우. 그래서 노숙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편견들 속에 갇혀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직접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한 성공 사례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아무튼 탈노숙하게 된 친구 하나를 얘기를 드린다면 그 강주천에서 이렇게 노숙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알게 된 것은 노숙인들, 저희가 뭐 어떻게 알아요? 노숙인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노숙인들을 방문하고 노숙인들을 찾아가는 방식은 노숙인들이 안내를 해주니까 이제 찾아가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서 자고 어디에서 산다고. 그래서 노숙인들 두세 사람을 이렇게 대동하고 노숙인들 이제 찾아가는 작업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각 끝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주천변에 교각 끝에서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어두컴컴한 곳에 있다고 그래요. 그 친구가 이제 창규인데 이름을 불러요. 창규야, 나와. 이제 두려움이 있죠. 예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저기 천주교 신부님이야. 괜찮아. 나와도 돼. 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나와.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부스럭거리다가 이제 나왔어요. 사실은 얼굴을 웅크린 상태이고 어깨 축 처져 있고 처음 보면 그게 뭐 사람인지 동물인지 알 수 없는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를 처음 알게 됐죠. 됐다고 해도 언어를 교류할 수는 없는 단계고. 아, 뭐 필요한 거 있느냐 그래서 뭐 먹을 것 갖다 주고 뭐 이제 옷 갖다 주고 이불 갖다 주고 그러면서 매일 같은 시간에 계속 이제 그 친구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바뀌어지죠. 그 경계심을 좀 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뭐 이불이 없다. 그래서 이불을 갖다 주고 또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계속 하루 종일 여기 있는 것보다는 산책을 좀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산책하면 좋겠다. 그래서 산책했느냐 확인해보고 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게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는 그 우리 노숙인들끼리 함께 아침을 먹는 곳이 있다. 네. 무료급식소에 와라. 그리고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무료급식에 아침을 같이 이제 먹으면서 친구들이 생긴 거죠. 이게 씻지 않으니까 좀 이제 씻어라. 씻게 되고. 씻었어요. 그랬더니 미남인 거야. 나이는 30대 중반, 36이었는데, 36에 씻겨놓고 보니까, 미남인 거야.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또 몇 주가 지나서, 어디서 이제 시골에 그 절임 배추 작업이 있는데, 노숙인들 중에 노동 의욕이 있는 분들 있으면 4명만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받고 아침에 이제 무료급식소에서 우리 식구들 중에 그 시골에서 절임 배추 일을 한다는데 갈 수 있는 사람,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시오. 그랬더니 창규 그 친구가 손을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4명을 그룹을 짜서 이제 보냈지. 그리고 절임 배추를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때 이제 120 준다 그랬어요. 먹고 자고 하면서 절임 배추 한 달 일하면 120 준다 그래서 사실은 약하지요. 약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또 가겠다고 그랬어요. 2달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일도 잘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2달 이후에 다른 쪽으로 또 일할 수 있도록 이제 트레이닝도 했고 훈련도 했고 그래서 탈노숙해서 나갔어요. 성공 사례. 사례죠. 성공 사례. 네. 감동스럽죠. 그러게요. 왜냐하면 거의 어두컴컴한 암흑에서 아주 서서히 빛을 보게 됐고 빛을 보면서 서서히 사회 안으로 나가게 됐고 사회 친구들과의 관계를 일정 정도 갖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일을 하는 단계로 갔고 일을 하는 단계를 일정 기간을 거치면서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된 거니까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 노숙인들의 사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었고, 그때만 해, 초기만 해도 나는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이래서 뭐 3년, 5년, 10년, 벌써 외환위기가 한참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외환위기 때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뭐 가출이라든지 다양한 케이스들이, 그 다음에 그 외환위기 2세대들, 가정이 몰락하면서 그 자녀들부터 해서 초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장기 노숙자는 결국에는 사회에서 아예 밀려나 버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이제 뭐 법을 제정하게 되고 이런 게 있었겠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오래 나왔고 사실은 그 법이 있어도 복귀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게 전국적으로 되는 그런 뭐 시스템화에 돼 있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광주 대교구 쪽에서만 가장 지금 시스템화에 돼 있는 거잖아요. 전주교 쪽에서는 조금씩 다 하고 있죠. 조금씩이잖아요. 다 그래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 정부 차원 이건 사실은 노숙인들에 관한 지원법은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고 지방 정부 소속이에요. 지방 정부의 의지와 관련된 일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이제 그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시도 쪽에서 노숙인들에 관한 지원 센터가 생겼어요. 아직 안 생긴 곳도 있지만 지금 2013년에 법이 생겼으니까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제 기본 세팅들은 이제 되어갈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지금까지 활동 내용을 보면 제가 기존에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들어봤을 때 같이 이렇게 공동 숙소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거나 이게 아니고 공동 숙소에서부터 뭐랄까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첫 단계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단은 살면서 같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의 첫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살 때만 하더라도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적인 규율이라든지. 또 이제 저번에 재밌는 말씀을 한번 해주셨었는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은 또 오히려 보면 가장 뭐랄까요. 공유의 삶을 실천하더라. 무소유에서. 예. 그래서 아주 도인들. 그 우리 얘기를 사회 한번 도인들. 다시 듣고 싶네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어떤 친구가 노숙한 친구가 왔다고 이제 노숙인 친구가 소개를 해요. 신부님 새로운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어색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무료급 식소에 오지 않아요. 신부님이 한번 가서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갔죠. 이제 노숙인 친구들이 이제 가이드야 항상 그 분야는. 노숙인 친구들이 나를 데리고 이제 여기에도 있어요, 저기에도 있어요. 새로운 친구가 왔다 그래서 갔더니 자기는 이제 그렇잖아요. 무료급 식소에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사실상 뭐 신용불량 상태이고 집을 나오고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그 얘기하는 중에 한 돈을 이렇게 2만 원을 꺼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 그 친구요. 장군의 아들이야. 영진 씨. 영진이. 영진이가 내가 알거든. 그 친구가 그때 도토리를 거의 3일 동안 주었거든. 3일 동안 주었는데 그 시장에 나가서 팔면 보통 한 7, 8만 원 받는데 그냥 그 시장 아저씨가 그냥 먹어버리려고. 만 원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더니 어떤 사무장님이 2만 원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2만 원 주고 그거 보냈거든요. 그 돈이 2만 원인데 전 재산이 2만 원인데 그 친구한테 덜렁 너 밥 먹고 목욕하고 그러라고 2만 원을 딱 내놓는 거야. 이게 전 재산을 줄 수 있어 너? 괜찮아요. 뭐 저는 뭐 원래 없었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게 호주머니가 가난한 사람들은 나눔이 쉽게 되고 호주머니에 듬득한 사람은 나눔이 잘 안 되잖아요. 백남기 선생님 호랑나비도 그런 거잖아요. 사실 백남기 선생님 호랑나비 이론들이 한 7, 8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그 호랑나비 회원들이 그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호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만이 호주머니에 나눔이 가능하다. 이런 흐름들을 볼 수 있고요. 나눔 금방 봐요. 제가 사목생활 지금 한 25년 가까이 했지만 인간적인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지금 노숙인들하고 같이 놀 때 친구 되어 노는 이 과정에서 제일 인간 냄새를 많이 맡을 수 있습니다. 자본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갖는 인간적인 냄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옛날 말로는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먹을 게 있어야 남도 나눠준다. 네. 이런 말도 있고 또 뭐 그 반대의 말도 있잖아요. 그러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뭐 백남기 농성장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빈민연합회였어요. 빈민연합회. 그분들이 오셔갖고 빈민연합회도 그렇고 노점상 또 연합회 이런 분 사실 거의 같은 그런 계열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빈민연합도 많이 오셨었고 자주 오시는 분들 중에 정기적으로 오시는데 노점상 연합회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노점상 연합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술국 같은 거죠. 뭐 김치 넣고 콩나물 넣고 돼지고기 이렇게 넣어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우리 농성장에 있는 농민들한테 그걸 나눠주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사실 다 농민의 아들 딸이었다. 근데 거기서 밀려서 도시로 와서
뭐 이렇게 살다 보니 그리고 쫓겨다니고 계속 음. 그렇죠? 도시를 서로 왔다가 수도권으로 밀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심은 곳간에서 하는 게 아니다. 예,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더 이해하고 나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쭤본 게 결국에는 빈민들보다도 더 못한 쪽으로 밀려나신 분들이 노숙인들이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소유가 없음이 공유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래요. 그렇지 않나 해서 원래 뭐 인도나 어디 뭐 종교 수행하시는 분들 탁발승 보면은 다 빌어 먹잖아요. 예. 그것처럼 만약 없으면 포기할 거 포기하고 많은 건 내려놓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랑 틀린 거니까 노숙인 자체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금 현재 뭐지 그 개혁 법안, 박근혜 정권 개혁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뭐죠 계약직화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계속 그 경제력 부분 자체나 어떤 그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 가족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를 아무튼 명확하게 좀 이게 모르겠어요. 그 아무튼 뭔가 그래요. 눌려지는 것들의 느낌이 있는데 이 속에서 만약에 예방적인 차원으로 뭐 법에서 이제 뭐 나중을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노숙자와 빈민이든 그 사회적으로 다운이 된 사람들의 어떤 보장, 그러니까 복지라든가 어떤 제기할 수 있는 보장이나 이런 게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실체적인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개혁 법안의 문제는 아니고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럼요. 저는 이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 사회적 담론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정보화 사회, 기계화된 사회로 넘어가면 사실은 일자리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뭐 거의 한 10% 사람, 10% 20%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일자리가 없는 상태로 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일자리 없는데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뭐 죽으란 말이냐.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기본소득제 그걸 이렇게 정리를 되어야 사람들이 숨쉬고 살 수 있죠. 계속해서 자본이 이렇게 일자리를 축소하고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노숙자가 얼마나 많이 양산되겠어요. 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게 그런 시각도 있고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뭐 노숙인법이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테두리에서는 사회복지법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복지제도. 그러니까 서구도 뭐 서유럽도 잘 됐다고 하는 서유럽도 마찬가지고 스칸디나비아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걸 자꾸 이렇게 안 좋게 하느라고 왜곡한 면은 있지만 그 정부가 나서서 일일이 심사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실패를 하는데 그럼요. 그렇다 보니까 서구에서도 그 기본소득제라는 것이 그 구조적인 실업에 대해서도 해결법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뭐랄까요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봤을 때 공유재산제라는 것을 봤을 때 권리 그 나라 사람의 권리라는 면에서도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뭐 녹색당에서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현재 예산 절감만으로도 낭비성 예산 절감만으로도 한 사람당 40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그것이 청년 세대, 실업자들, 그다음에 농민들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어떠세요? 한 사람당 40만 원씩 만약에 그 지급이 된다고 하면 노숙인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그분들이 방을 얻어서 따뜻한 방으로 들어갈 수 있죠. 두 번째로 그 기본소득제만 갖춰지면 그 복지제도의 상당 부분은 이미 해결된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노숙인들이 제일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급자들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근데 노숙인들은 근본적으로 수급자가 아닌 이유는 일단 거주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행불자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민증,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있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민증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대가 된 거죠. 그렇죠. 비국민인 거죠. 비국민이죠. 두 번째로 민증이 있어도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도 될 수 없는 사람들. 사실상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급자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 차상위층도 마찬가지고 예. 예.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는 복지 사각지대의 상징적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일 못해요. 일할 수 없어요. 일용직도 못 가는데. 민증이 없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일용직 가려면 그 안전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돼요. 증이 있어야 돼요. 안전교육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안전교육을 못 받고 안전교육 이수증이 없으니까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인 노동시장에서도 일단 노숙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사람은 노동상품 중에 하자가 많은 상품으로 분류되어서 모든 노동상품이 다 팔려나간 뒤에 또 사실은 누가 사가지 않는 노동상품이죠. 그래서 이제 인력시장에 갔다가 일자리 구하지 못하고 이제 터덜터덜 오면 술 한 병 사서 친구들하고 이제 마시고 결국은 이제 길바닥에서 눕거나 뭐 싸우거나 그래서 이제 법망에 걸려서 또 이제 교도소에 가거나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술 한 잔 먹고 여기서 이제 공공 기물 파괴해서 벌금형 때려 맞고 그렇죠.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노동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아까 뭐 사회복지법이 됐든, 그러니까 복지의 차원이든 또는 노숙인의 경우에 노숙인법에 의해서 뭐 조금이라도 뭐 재활 프로그램이 됐든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됐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 제도 하에서는 이 복귀 프로그램이나 재활 프로그램이 매우 약하다고 그러죠. 보고 있죠. 그래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것은 현 경제 시스템 앞날은 더한 거고요. 그럴 때 기본소득제와 또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볼 때 기본소득제가 가장 좋은 거라고 보고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간 단계로 현재 사회복지법이나 또는 뭐 노숙인법을 통해서 재활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좀 체계화돼서 되면 좋지만 그것도 굉장히 미비한 상태고 우리 뭐 가톨릭이나 또는 각종 민간 복지기관들이 이렇게 돌봐주는 이런 현재 수준인데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광주에서 그 활동을 오랫동안 하시고 뭐 다양한 그런 그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물론 법 제정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을 지금 상태에서도 어떻게 재활을 시킬 수 있는지 물론 아까 좋은 사례 하나 창규 씨의 사례가 있긴 했지만 그런 사례가 아직은 많지 않죠. 예. 이제 그 노숙인에 관련해서 뭐 자꾸 목적의식적으로 탈노숙을 목적화시켜서 그들을 만나면 실패하죠. 대상화되는 그냥 친구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봐주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함께 아파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요구할 때 그들의 요구에
그 맞춤형으로 교회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네. 가야지. 저 일하지 않는 저 사람들 탈노숙시켜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적의식으로 그들을 대하는 순간 사실은 그 노숙인 사목은 실패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부분은 많이 동의 들어요.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천주교 신자나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 노숙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예. 신자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럼 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사부님으로 모시는,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노숙인이었다니까요. 일단 그분이 탄생 과정에서부터 하는 거 보면, 마국간에서 났다는 얘기는 사실은 길바닥에 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도 목동들도 노숙자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방 박사들도 사실은 긴 여행을 하는 노숙인들이었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 전반이 사실은 순례의 길을 걷는 노숙인들이죠. 무슨 이렇게 집을 가릴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그 집에서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가야 할 노숙인들이란 말이죠. 이게 가지신 분들은 천년만년 순례는 가더라도 노숙인이라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예, 착각이지. 천년만년 여기서 살 거라는 생각, 그리고 돈 좀 있으니까 충분히 자기들은 노숙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노숙인 반열에 들어있다. 따라서 노숙인들을 정말 더러운 사람들, 잠재적인 범죄자들, 그리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우리 인간들과 다른 인간으로 보는 것, 거기서부터 일단 해방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그들이 가져야 할 자존감들을 충분히 가져내야 할 한 인간이다. 그래서 노숙인들을 우리와 전혀 다름없는 인간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1차적으로 좀 있어져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시각이 되어지면 이제 접촉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함께 친구로 받아들이고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런 작업을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 양반은 보통 교황 관저에나 공무를 수행하고 남은 시간들을 평복을 입고 노숙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것들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해왔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공적 시간이 아닌 사적 시간에 시간을 내서 노숙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황님의 행적을 보면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형제로 받아들이는 훈련,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사랑의 훈련이 아닐까 싶어요. 네. 요새 사순기잖아요. 또 사순기 때 그 좋은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쌀 옛날 그 쌀 뭐죠? 똑인가 넣고 그 점더리. 좀더리 점더리 운동이라고 이렇게 한 주먹씩 해갖고 항아리에다 넣어서 한 줌. 그런 게 있었나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어디 공공의 장소에다가 그 귀퉁이에다 놔두면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쌀을 퍼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삶의 뭐라고 할까 거룩한 지형이죠. 그런 게 이제 종교적인 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일 수 있겠죠. 약간의 확장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 있어요. 이제 가난한 사람과 뭔가 이제 도와주는 건 맞긴 하지만 그것들이 만들어진 사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보니까 끊임없이 차이를 통해서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저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처리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우리 눈 밖에서 나타나면 안 될 사람들, 배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제거하고, 그리고 분리시키고, 이런 게 자본주의가 가지는 병폐인데, 그 중에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그 배제되지 않고 네. 형제 관계로 만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날 때는 우리 입장에서 만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에 대한 만남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자꾸 그들을 대상화시키지 말고 그렇죠. 그들의 얘기를 듣는 관계로부터 출발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무슨 이렇게 시설을 위탁받는다든가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이제 관리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자 역할은 하고 싶지 않고 적어도 끝까지 활동가로 남고 싶고 활동가라는 것은 이제 그 현장에 가난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접점을 계속 매일매일 만들어가면서 사는 것. 그래서 이제 만나야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운동이든 활동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가 이 비전이 약하잖아, 되게요. 네. 일하다가 힘들어지고 뭐 지치고 뭐 저기 저 어디 성공회 그 송경영 신부님인가? 네. 그분 같은 경우도 그분 활동가 복지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비전도 얘기하고 그래서 좋은 분들이 솔직히 관리자가 되든 활동가를 하시든 좀 더 올라가셔야지 밑에서 키워지는 사람들도 같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있고 한번 노숙인 문제는 예전에 IMF 있을 때 그때 평화방 다니고 있었죠. 그때 한 6, 7년 차 정도 됐었으니까 명동하고 서울역 근처에 너무 많은 거야. 많다고 그래서 왔다 갔다 보면은 저녁 때 한 10시 되면은 을지로 어디서 프랭턴 백화점 앞에서 평화방석이 쭉 나가면 있는데 그 지하도에서 개신교 사람들 와갖고 밥 나눠주고 수백 명이 오는 거예요. 수백 명 그거를 쭉 왔다 갔다 보면서 아무래도 내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남대문하고 서울역 한번 가보자 생각이 들어서 한 이틀 정도 나갔었는데 하루는 그냥 나갔고 하루는 사진 좀 찍으려고 나갔어요. 물론 이제 사진의 준은 아니었어요. 원래 사진 안 찍어도 되는데 이제 갖고 나갔죠. 근데 갖고 나가서 돌다가 한 사람은 이제 약간 인터뷰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쭉 갔거든요. 서울역 갔다가 서울역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누가 다가오는 거야. 아저씨 카메라 감추라고. 노숙자 아저씨가 온 거야. 위험하다. 카메라 감추고 자기만 따라다니고 자기가 찍으라고 할 때 찍으래. 그래서 한참은 그걸 따라다녔어요. 새벽에. 그러다가 이제 그분 얘기를 들었지. 이제 조그맣게 이제 어디 지방에서 그 공장 같은 거 하다가 IMF 부도 맞아갖고 가족하고 떨어져서 이제 서울로 이제 도망쳐 온 상황이고 그 자기 집은 그 캐비넷에 집어넣고 이제 일용직 거기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일을 한 열흘이면은 일은 한 이틀? 그 정도밖에 안 잡힌다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 연락처는 없었으니까 연락할 수 있는 것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헤어졌었는데 아무튼 그분이 그러더라고. 딸인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 보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뭐 아무튼 교통비도 그렇고 일은 게 몸은 좀 건강하셔서 노숙은 하셨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그때 한번 이렇게 만나러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어떻게 하셨나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들어보러 듣고 그때 한 대여섯 분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제가 뭐 농민으로 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농민 운동 쪽으로 나오게 된 이런 상황인데 제가 고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숙인, 빈민, 그다음에 농민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렇게 경계로 몰려나 있는 사람들을 보자면 그렇다고 볼 때 뭐 노동자든지 뭐 비정규직 알바 다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이제 뭐 도시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뭐 아시듯이 농촌은 다 거의 사멸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사꾼이 되어서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내가 농사꾼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생각했었어요. 뭐 제가 뭐 맞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지도 일단은 할 수가 없고 왜냐면 제가 그 현실 속에서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고통을 똑같이 겪고 그 사람들이 나를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 단계는 저도 심리적으로 많이 변해 있겠죠. 그런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서 뭐랄까요, 한 색깔로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목 활동 하시면서도 그 형님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순간 우리 형님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기는 한데 사실 농민보다도 조금 더 밖에 사실 더 많이 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노숙인 그런 활동을 같이 한다. 뭐 활동이란 말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지금에 있는 단계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저는 노숙인과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가정도 없고, 뭐 재산도 다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뭐 얻어먹으면서 뭐 다리 밑에 살 수도 있고, 지하를 살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경계까지 가는 건 좀 어려운데, 그게 아닌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 예비 노숙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방책도 있을 테고 이미 노숙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모두 다 노숙인인데 결국 이제 그런 경우는 멘토 방식으로 연결해서 형님 동생 또는 뭐 이렇게 도와주고 지금의 이제 상황 얘기도 좀 들어주고 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이제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돈이 떨어진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있는 어떤 사람과 연결고리가 있었다면 이쪽에서도 그럼 나라도 좀 알아볼게. 이렇게 해서 이게 연결시켜서 그들은 대부분 이제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친구들과의 그 관계 단절. 그래서 사실은 노숙인들의 가장 큰 핵심의 인간 문제는 관계 단절이에요. 네. 기존에 있는 가족과의 단절, 기존에 있는 평생 함께 술 친구든 직장 동료든 간에 수많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노숙하는 순간 모두가 단절된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관계를 작은 방식으로라도 회복해주는 네. 그 멘토 관계를 좀 이루어주면 좋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건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에서도 뭐 좀 노동력이 좀 약간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 노숙자였던 분이라든가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사회적 기업이 어떤 이러한 필요한 인력 이런 거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그러저런 일을 해요. 첫 번째로 노숙인들에게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기초생활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 협력하고 돕는 방식. 그래서 이제 먹는 문제는 무료급식소 관련해서 또 입는 것도 역시 이제 요즘에 그 헌옷가지들 이렇게 잘 보관해서 다려서 정리해놨다가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입고 입은 것들을 팔아서 정리해주고 그런 이제 도우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는 문제는 이제 주간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일단 그쪽으로 들어오면 한 달 정도 이게 20일 이상 못 가게 해요. 거기서 그 기간 동안 임시 대피를 하는 거죠. 일단 집을 나왔으면 거기서 임시 대피하면서 임시 대피하는 기간 동안 일자리를 알아보고 다른 주거 상태를 알아보고 할 수 있도록 20일 정도를 보호해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공동주택이나 뭐 이제 이렇게 자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자리 중심의 자활. 자활 공동체 뭐 봉투 접는 거라든지 또는 아주 건설 노동 관련해서 조합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활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지원, 알코올리즘이 많잖아요. 의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치과, 이 사람들
이가 썽썽한 사람들이 없어요. 네. 치과 지원, 또 긴급의료 관련해서 이제 떨어진 사람들 긴급의료 지원. 이게 1년에 노숙자들이 행여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신혼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 1년에 한 400명 정도 돼요. 400명이. 노숙인들 하루에 한 명꼴로 죽는 거죠.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안 되는 분들이.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사회 전반이 아직 그 비국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통계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움직이는 동물이고 신원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말해요. 나중에라도 찾을 수 있게 뭔가의 데이터나 뭔가는 남겨놓나요? 뭐 유전자라든가 아니면 사용된 물품이라든가 네. 그런 거 다 없이 일단 증이 없으면 비국민이 되니까요. 그냥 삭제하는 거네 그냥. 예. 그냥. 삭제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를 예, 안 그렇게 하는 보는 거죠. 거죠. 예. 결국에는 이분들이 전에 왜 7살에 나왔던 그런 아예 뭐랄까 뭐 사회적 관계라든지 뭐 일자리를 해서 어떤 분은 성인으로서 자기가 자기 삶을 꾸렸던 단계가 아닌 아주 어린 나이에 나온 그런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 문제가 크게 제기됐던 아까 그 외환위기 이후에 이런 것들은 다 가정을 다 가고 있었고 우리가 뭐 쉽지 않은 사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사시던 분들이 밀려나서 그게 이제 아주 오래돼서 이제는 심리적으로도 무너지고 뭐 알코올부터 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살려는 가는 과정이 너무 쉽지 않다 보니까 아주 쉽지 않죠. 너무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신부님께서 그런 다가가는 것 자체 예. 신뢰를 얻는 것 자체도 왜 심리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고 이렇게 되는 방어적인 기제가 자꾸 그럼. 올라오고 그죠 그거잖아요. 무서워하니까 왜 개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 개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개는 그런데 막 짖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 개는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노숙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뭐 째려보거나 막 무서운 표정을 짓거나 하는 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위협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라는 것이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결국에는 내 삶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밀려 가서 이렇게 된 건데 결국에 저는 이제 제가 뭐 사회학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다만 결국에는 이게 어떤 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 공백기 있는 것들을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메꿔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사실은 아시듯이 우리나라의 많은 뭐 이런 뭐 진보적인 법안이나 이런 것들은 법이 먼저 생긴 게 아니고 운동을 통해서 그렇죠.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시민님께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신 거고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나올 수가 있을까? 또는 그분들이 공동체를 삶을 살든 아까 창규 씨처럼 완전히 자활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런 게 있지만 그냥 물론 너무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 긴급하게 구출해낼 때는 이제 심리적인 종교적인 방식을 가톨릭적인 방식을 하더라도 제도적인 문제, 일반 시민사회 이런 분들이 사실 다 같이 가져야 되는 저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일반 신자나 일반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니까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이게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 입장이 아니라 이제 그 불황자 노숙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신앙, 뭐 아무튼 개인의 신념, 뭐 아무튼 그런 생각, 그다음에 정책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같이 하는 사람, 좀 더 함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핵심은 형제로 받아들이는 예, 거예요. 그게 저는 근데 그게 1단계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아주 기본적인 전제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우리 왜 외국 선교한다고 하면서 뭐 많이 나가서 맨날 지금 TV 매일 나오잖아요.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 뼈만 남은 아이들 뭐 도와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자선의 단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만 자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과정은 반드시 어떻게 비전으로서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국가라는 제도 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 종교적인 차원, 시민 사회적인 차원이 사실 다 같이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자본의 폭력이 만들어낸 결과. 그렇죠. 그것이
구체적인 형태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노숙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함께 간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노숙인들이 제일 힘들어한 시즌이 명절, 모두 다 가족 만나러 가는 그 시즌에 그들은 가족을 만나러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명절에 나도 가족한테 가고 싶었는데 노숙인들하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번에 설 명절 때 그런 생각, 이들도 누군가에게 세배하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세배를 한다면 누가 좋을까? 우리 교회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주교님께 세배하러 가는 것을 제안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침에 이제 그 전날 이제 얘기하면서 주교님한테 세배하러 가면 좋겠는데 가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그랬더니 좋대. 주교님이 가면 아마 세뱃돈 줄 거야. 네? 그랬더니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 전 2시에 교구청 안에 30여 명 이상이 막 와버린 거야. 1시간 전부터 와 있어. 그래서 기다렸다가 주교님 만나서 세배도 하고 주교님한테 세뱃돈도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우리도 명절에 누군가에게 세배를 할 수 있고 관계를 갖는 어떤 부류가 생겼다. 이 점에서라도 좋은 의미가 있었죠. 뭐 심리적인 자긍심 속에서 네,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네. 이런 게 기본적으로 회복되는 네. 그런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또 우리 형님으로서 따거잖아요. 그 광주에서 우리 그 숙자씨들의 그 따거신데, 요번에 그 도보순례 백남기 농민 도보순례를 하면서 또 같이 또 이렇게 그럼요.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노숙인들의 연령대가 제가 56인데 저보다 나이 많은 노숙인들이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돼요.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30대, 40대, 50대가 제일 많아요. 다 젊어요. 근데 이제 아주 특이한 거죠. 제가 저기 본당 신부할 때는 저 대상들이 60대, 70대, 50대, 60대 얼마 많지 않고요. 네. 본당 신부할 때 신자들의 세대는 50대, 60대, 70대였는데 제가 노숙자 사목하면서 젊은 사람을 만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아침에 무료급식소에 아침밥 먹으러 가면 한 20, 30명이 있는데 일어서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오야봉 오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오야봉. 제가 저 오야봉으로 불리는 거죠. 오야봉 아니고 신부님이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그들의 언어 습관이 어디에서 배어 있냐면, 그들은 법망의 대한민국의 법의 경계망에 서 있어요. 조금만 저기 하면 교도소 생활을 해요. 기본적으로 전과 10범에서 15범, 20범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절반은 교도소 생활을 하고 절반은 밖에 나가서 살아요. 따라서 몸에 배어있는 습관은 그 군대 문화, 교도소 문화가 몸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대하는 것도 오야봉으로 보는 거지.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내부인으로. 네, 인정을 해줬다는 그냥 술 한잔 먹었던 거거든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노숙인 사목할 때 그들하고 쉽게 접근이 안 됐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인사만 하고 말을 섞을 수 있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당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하고 친구가 되게 됐는데, 술 먹으면서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시부님이 저기 노숙인 사목 한다고 저희들하고 왔을 때, 자기들이 그랬대요. 저 신부가 우리하고 함께, 한 달 이상 넘어가지 못할 거다. 저 신부가 우리하고 같이 3달 이상 넘어가면 함께 사는 것이 한 달 이상 내 손에 장을 짓는다. 그랬다면서 벌써 이제 6, 7개월이 넘어섰다고. 근데 저희들하고 같이 벌써
이렇게 친구가 되셔서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난민들이 참 많잖아요. 유럽에는 난민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죠. 난민이 되면 그 당시에 그 동네 그 나라에 들어가면 결국은 노숙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삶이 구체적으로 꾸려져 가겠죠.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 사실 자본주의 난민이라는 표현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폐기물, 쓰레기.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쓰레기를 만드는데 자연을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의 변형물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뭐 광물이 됐든 뭐가 됐든 마찬가지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모든 생명체도 잠깐 쓰고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건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결국 물건으로 갖다가 돈으로 어떤 물건을 돈으로 그 뭐 CMC 뭐 MCM이라는 거 money commodity money라는 이런 변환 장치잖아요. 자본주의는 CMC의 과정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물건 단순히 돈은 매개 차이가 교환 가치로 교환 가치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CMC가 바뀌어서 과거의 경제는 자급 경제나 이럴 때는 그냥 CMC의 경제였는데 자본주의 경제는 잘못돼서 MCM의 경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의 사회라는 게 그거잖아요. 돈만 많이 쌓는 거죠. 종인데 결국에는 종인데 근데 그 종이라는 것이 증폭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모든 생명과 모든 자연을 변형시켜서 잠깐 쓰고 빨리빨리 폐기. 그게 이제 회전율이라고 하잖아요. 돌리는 거지. 회전율이 자꾸 가속되는 거죠. 쓰고 버리는 사회. 그게 일정한 율이 아니고 가속. 매년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인간까지 이렇게. 그렇죠. 아니 우리는 왜냐면 인간이 없으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또는 경제 시스템은 인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을 매개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 손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계로 근본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은 그것이 기계로 대체되기 때문에 컴퓨터로 대체되기 때문에 바뀌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뭐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지금은 3단계 과정으로 모든 인간의 노동을 배제하는 이런 과정이긴 한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MCM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가장 철저한 반생명 그리고 그 중에서 모든 걸 폐기물로 하지만 인간을 폐기물로 하고 인간을 난민으로 만들 때 핵심이 바로 그 가장 끝에 있는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노숙인이라는 거죠. 제가 동창 모임에 갔는데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는데 나보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노숙인들 돌보는 일을 한다. 그랬더니 그 동창 친구가 그러잖아. 그런 쓰레기 같은 친구들을 도와주면 어떡하냐고. 일도 안 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더러운 친구들 쓰레기 같은 친구. 내 앞에서 그러는 거야. 나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쁘지. 설령 자기 생각에 쓰레기로 생각됐다 하더라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노숙자들을 쓰레기 취급한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본주의에 쓰고 버리는 사회에서는 사람도 역시 쓰고 버리는 마지막 단계의 사람으로서의 폐기물로 보는 그렇게 해서 아주 의식 없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뱉은 말 중에 하나 걔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잖아. 그렇죠. 자본주의적인 심리가 머릿속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늘 얘기하는 것이 왜 자본주의를 맹렬하게 공격하시겠어요. 생명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만물을 평등하게 대하고 만인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 종교 더군다나 그 기독교에서 가톨릭의 그런 이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제시하시고 밝히시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억압받는 사람들한테 찬미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함께 관심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노숙의 상황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많을 테이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교회의 관심과 사회적 관심이 아주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한계리 아빠 그리고 지금 미디어 사회적 기업을 함께 하고 계시는 남인우 우리 PD님 감사드립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